돈의 5가지 속성 중 3번째는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 5가지 규칙. 그리고 친구가 주식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렇게 물어볼 때 여기도 답이 있어요. 네. 돈의 5가지 속성 중 3번째는 돈의 각기 다른 성품. 돈은 성품이 다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단한 돈이 있고 막 날아다니는 돈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계속 새끼를 낳고 자식을 낳고 뭔가 더 묵직하게 옮겨 다니는 돈이 있고 아니면은 막 사람을 등쳐먹는 돈도 있고 그런 돈의 성품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신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주식에 돈을 넣어도 이거를 내가 뭐 3개월 안에 빼야 되는 돈이다. 근데 시기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큰 손해를 봤는데도 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한 5년, 10년, 평생 그냥 계속 투자로 들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묵직한 돈이 있으면 또 묵직한 돈끼리 또 더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도 성품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빠시오 세상 답사기라고 하는 방송에서 1타칠피 초보 투자 투자 계략이라는 책 쓰신 분 나와서 이제 하는데 그 통장 쪼개기인 거예요. 투자하는 통장을 쪼개는 방법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그 성품대로 쪼개나요. 성품이 7가지면은 통장을 7개 만드는 거예요. 너무 재밌네요. 통장이 아니라 계좌죠, 계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좌 틀려가 그러면 은행 갔다 오고 복잡했는데 요즘은 그냥 인터넷 클릭 몇 번만 하면 계좌가 쫙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말대로 장기 투자하는 통장이 있고 단기 투자하는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나눠놓는 곳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넣을 수 있는 조금 어떻게 보면 돈이 좀 이게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쉽게 장기 투자용, 중기 투자용, 단기 투자용을 다 나눌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2030으로 대표되는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할 돈이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관건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지는 하지만 샀다 팔았다 하면서 불릴 수 있는 그런 공부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성품에 대한 것들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뭐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네. 그래서 돈을 쓰는 것도 되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20대 때는 계속 돌려막기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월급 들어오면 정말 다 빠져나가고 정말 허름한 상태에서 너무나 가난한 상태에서 다시 이거 시작돼서 결국엔 또 신용카드 빚을 짓는 거죠. 신용카드 쓴다는 것은 빚인데 이게 월급이 안 들어오면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스의 함정에 계속 굴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깨고 나왔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모아야 되죠. 그래서 뭐 저축이나 절약이나 이런 것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저축이나 절약을 얘기하냐 하지만 일단 종잣돈을 모으려면은 저축과 절약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좀 의미 있는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하려면 1억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1억을 모으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드리머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챕터 제목이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 5가지 규칙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억을 모으려면 총 5개의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일단 1억을 모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다. 일단 마음부터 먹어라. 이런 마음, 내가 1억을 어떻게 모아? 가능한 돈이야 그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모으겠다는 어떤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마음만 먹지 말고 나는 1억을 모을 것이다라고 내 눈에 보이는 곳곳에다 다 써서 붙이라는 겁니다. 네. 핸드폰 배경화면에도 지정해놓고 카톡 프로필에도 1억 모으겠다고 써놓고 페이스북 프로필도 바꿔버리고 하여튼 내가 눈에 닿는 모든 곳에 나의 다짐을 적어놔라. 남들이 조롱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시해라. 나중에 진짜 1억 모으고 나면 그게 다 찬사로 바뀔 거다. 이런 말씀도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가 신용카드를 다 잘라버리라 라는 겁니다. 아까 로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20, 30대에 신용카드 한번 맞들이면 이게 계속 미래의 빚을 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의 통장이 빵꾸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일단 신용카드는 다 없애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고 네 번째를 통장을 용도에 맞게 몇 개로 나누어라. 아까 뭐 빠숑님이 예시 들어준 것처럼 내가 뭐 생활비로 쓸 돈, 저축할 돈 뭐 이런 식으로 통장을 딱 분류해서 그만큼만 쓰고 절대 그 이상의 소비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5번째 1억을 모으기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 1,000만 원부터 모아라 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0만 원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절약하고 나 뭐 3년 안에 1,000만 원 모은다. 그거는 알바를 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내가 진짜 마음 먹으면. 네,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자기가 뭐 직장 생활하면 정말 이악 물고 하면 빨리 모으면 뭐 반년 안에도 그쵸. 모을 수 있죠. 네.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절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절약이나 또 통장 나누기 이런 것들은 정말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또 의지도 다지고 또 구체적인 노하우도 익히면서 1,000만 원 모으기부터 시작하면 돈의 속성 중에 4번째가 돈은 중력을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네. 1,000만 원 모으고 2,000만 원 모으고 1, 2, 3, 4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4, 8, 16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맞나요? 빠숑님 해보시니까 어때요? 알려주세요. 네네. 아까 이제 그 1,0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드는 방법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인 방법들은 안 나와요. 1,000만 원을 어떻게 모으는지,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1억이 모으는지. 일단은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난 1억을 모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곳에 써놓으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그게 되게 단순하고 당연한 말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절대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난 1,000만 원 모을 거야, 1억 모을 거야라고 결심한 사람이 없고 그냥 돈을 모을 거야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금액이 정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금액에 맞게 모든 생활 패턴이 바뀌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돈의 중력의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인 것들이거든요. 목표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올인하게 되고 평소 때 내가 더 힘을 주지 않던 것들도 더 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로스님 말씀하신 대로 2배가 4배 될 수도 있고 4배가 8배 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속도라고 하는 게 붙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단순히 중력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뉴턴의 삼범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가까이 물리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힘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를 생기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렇게 돈을 벌리는 구조로 까지만 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큰 금액을 또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들이죠. 네. 예. 네. 저는 뭐 돈이 중력을 갖는다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 그거는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기로는 내가 어떤 자본금을 1,000만 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모아 놓으면 그 돈이 또 돈을 불리기도 하잖아요. 뭐 맞아요.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뭐 쉽게 요즘 저축이나 적금을 했거나 어쨌든 이자라는 게 발생하고 투자 수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들과 또 플러스 내가 또 근로해서 얻는 소득들이 계속 더해지고 빠숑님 말대로 어떤 목표한 금액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 네. 돈은 돈대로 자기를 불려나가고 나는 나대로 또 일을 계속해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계속 돈을 쌓아가는 구조 그러니까 점점 더 돈의 크기가 불어나는 중력이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 생기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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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저는 이제 검색어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알아보는데 책 카테고리 안에서도 주식이 되게 핫한 키워드더라고요. 주식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을까? 손해 보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1억을 모으겠다. 이런 것도 좋은데 나는 1년에 10%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그쵸. 그게 조마조마한 마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나는 최소한 7%의 수익률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려면은 만약에 지금 막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올해 안에 7%의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떨어지는데 이게 뭐 오래 갈까? 어떻게 될까?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고 내 수익률을 사실 그거를 뭔가 목표를 정한다는 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걸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그 불확실한 것들에다가 베팅을 올인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결국은 이제 주식으로 나는 10% 벌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재수가 좋아서 정말 뭐 진짜 실력을 알고 전 재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운의 석재 말에서 했던 것처럼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1년에 100%, 200%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평생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일정한 수입이 매년 가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해 두시고 플러스 알파를 만들려는 게 이런 재테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이든 부동산은 이게 메인 수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꾸준히
이렇게 종잣돈이나 이런 자산을 들여가는 것들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제 수익이나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알파 수익률이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목표가 10%가 아니라 3%도 좋고 5%도 좋을 텐데 그거는 세팅을 해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배당이 나오는 주식을 투자하면 되는 것들이고 안정적으로 했던 것들. 아니면은 그냥 정기 적금을 해도 돼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플러스 알파를 희망한다고 하면 공부를 더 하는 거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주식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김승호 회장님은 그런 자산, 뭐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그런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것은 의미 없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로서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어떤 수익률을 목표로 두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김승호 회장님 같은 경우는 돈은 사업으로 충분히 벌고, 그쵸. 그리고 뭐 목표한 그런 매출 목표액 같은 것들은 목표하지만 자산에 대한 어떤 목표액은 사실 알 수 없다라고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방법은 정말 불안감이 팽배했을 때, 그리고 자산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안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산이 싸졌을 때, 그리고 불안해서 사람들이 공포감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때 유유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좋은 자산을 사두면 사실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고 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모은다라고 그렇죠,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그게 뭐 어느 해는 몇 프로 엄청 뭐 20%의 수익률이 될 수 있고 어느 해는 4%, 어느 해는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을 때 보면 복리 효과를 거둬서 큰 자산이 되어 있을 거다. 라고 이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정답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것들은 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자산을 늘려가야 된다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고 이게 말 그대로 완전히 진짜 투자성으로만 된 자산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가 더 필요하다라는 좀 이게 분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주식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렇게 물어볼 때 여기도 답이 있어요.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만약에 나는 지금 아이돌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뭐 BTS 제일 좋아한다. BTS는 별로 좋은 예가 아닌데 요즘에 주식으로 봤을 때 저는 블랙핑크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업체가 어디지? 그런 데를 사거나 아니면 관심 있게 보거나 하면서 이렇게 내 월급의 뭐 10% 혹은 뭐 내가 뭐 1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것들을 한 주씩 사는 거죠. 주식을 아예 안 사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한 주씩이라도 사면은 이게 오르네, 떨어지네, 매일매일 변하네, 왜 변하지, 왜 그러지? 오늘은 떨어졌네, 오늘은 좀 벌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관심이 가는데 이게 왜 그렇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한 주도 안 사면 바쁨 속에 그냥 묻혀져 버려요. 근데 이게 내가 약간 신경 쓰인 돈이 들어가 있으면 오늘 어떻게 됐나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네. 삶의 그 어떻게 보면 활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많은 좀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상담을 해오는 친구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100% 확신을 갖고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BTS 예매해주셨지만 BTS는 이제 상장은 성공적으로 했지만 그 이후로 처음에 신고가에서 계속 빠지고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절대 가치를 평가할 수도 없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 재산을 올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를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평생 갈 거라고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분들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랙핑크가 내가 좋아하는데 블랙핑크를 좋아하다 보면은 이게 잠깐 쉬는 시기랑 바로 복귀하는 시기를 알거든요. 기본적으로 제 딸 아이는 그 이제 그 아이즈원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다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도 같이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12월 며칠 날 복귀에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떻게 매출이 났고 저한테 다 줄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그걸 다 아냐 그랬더니 그냥 관심 가지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번 거 미리 좀 알 수 있잖아요. 대박일 것 같아. 그러면 그 전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기간 올라갈 것들이 런칭했을 때 오픈했을 때 올라가는 것들을 보고 사전 투자하게 되면은 단기 투자로 하는 것들이 이것들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라든지 LG전자의 뭐 그런 뭐 2차 전지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봐도 5년, 10년 동안 매출이 막 커질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사둬도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 투자할 것들이랑 장기 투자할 것들에 대한 좀 구분부터 하는 것들도 하나의 공부가 될 텐데 지금 로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것들을 이렇게 그냥 공부하게 되면 절대 공부가 안 돼요. 한 주라도 두 주라도 10주라도 네. 일단 들어가 있으면은 솔직히 빠지기도 할 거거든요. 처음엔 빠지면서 배우는 것들이고 왜 빠질까 고민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공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여기서는 4년 동안 대학에 들어간 것처럼 공부하라고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 김승호 대표님도 초반에 주식 투자로 크게 실패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거의 정말 주식에 있어서는 유치원생 같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이 약간 대학원생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나도 유치원생이네. 정말 주린이라기보다 주아기?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런 좀 인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좀 제대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금융에 대한 지식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금융 용어들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 해서 여기 막 금융에 관한 단어들을 나열을 해놓고 여기서 당신은 몇 프로 정도를 아십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네. 뭐 가상금리, 경기 동향지수, 뭐 경상수지, 뭐 M&A, 환율 조작국, SPV, 뭐 PER, 뭐 이런 것들 있죠. CMA, BW, 뭐 다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체크를 해봤더니 너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약간 뭐 느낌 좀 오는데 이런 정도지. 이 단어는 이래서 이런 거야라고 설명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이게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네.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그냥 사전에 다 치면 나오잖아요. 검색창에 치면은 뭐 네이버 가산금리. 치면 뭐, 네, 예. 처음에는 이제 가산금리가 나오는데 가산금리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매일 한 단어씩만 정리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너무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제 이게 솔직히 이제 매일매일 경제 신문이나 경제 뉴스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용어들입니다. 설명을 못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용어를 정확히 모를 때 뉴스를 들었을 때랑 알고 들었을 때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되는 것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구나. 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결정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되게 재미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경제 디커블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하지 이런 거 이러면서 되게 뿌듯해요. 공부를 하고 그런 단어들이 나와서 나는 알아듣고 하면 되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경제도 공부할수록.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돈의 5가지 속성 중에서 남의 돈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 친구도 맨날 그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 돈도 아깝고 남의 돈도 아깝다. 그러니까 나는 좀 굉장히 절약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남의 돈도 아껴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절약뿐만 아니라 공공재 같은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쓰지 않고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카트 같은 거 왜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쓰고 이런 것들을 김승호 회장님은 다 정리해서 가지런히 놓아둔다고 해요. 그게 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내 물건 아니니까 막 쓰고 그냥 막 던져놓고 지저분하게 쓰고 정리도 안 하고 그런 것들. 그런 작은 것들이 되게 그 사람에게 돈이 오느냐 마느냐 결정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태도랑 매너의 문제일 텐데 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기업들 다니다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 공용적으로 쓰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진짜 물 쓰듯이 써서 버리는 직원들이 있고 정말 그거조차도 하나하나씩 진짜 네. 포스트잇이든 이게 스카치 테이프 등 딱 규정된 것만 쓰고 아껴 쓰고 막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새로운 연필들을 받으러 갈 때 다 쓴 것들을 반납을 하고 받아오는 친구도 봤어 제가. 그냥 달라고 주는데 다 썼다는 것들이 뿌듯한 거죠 자기가. 네. 이제.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걸 보는 순간 그 직원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쟤는 아마 집안에서도 저렇게 경제생활 잘하겠구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그런 느낌을 보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어요. 예. 이런
작은 태도들 음. 여기 보면은 집 정리하는 것도 나오고요. 네. 하루 루틴도 나오거든요. 그거 너무 공감되고 재밌었고 예. 배울만 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메일도 그냥 매일매일 쫙쫙 다 정리하세요. 예. 정말. 그리고 막 그 팔굽혀펴기를 되게 잘하시는 것도 들었고 또 봤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딱 보면은 네. 그건 이제 유튜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몸이 딱 그 관리 받은 몸이에요. 정말 탄탄한 네. 느낌. 네.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진짜 탄탄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약간 허점 없이 빈틈 없이 정말 정갈하게 삶과 생활과 모든 것들을 항상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모습. 네. 네. 그래서 그분 이렇게 외모 볼 때마다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내 배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막 제 몸한테 막 되게 미안해요. 제 몸뚱아리한테. 아, 몸의 속성. 네. 반성은 하고 행동은 아직 안 돼. 진짜 제 몸은 인격체인데 이 네. 사람인데 네. 이제 인격체 대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 몸. 한번 우리 속성을 좀 바꿔봅시다. 네, 우리 다 같이. 네. 그래서 1부에서는 돈의 5가지 속성, 돈은 인격체다, 규칙적인 수입의 힘, 돈에 각기 다른 성품, 돈의 중력성, 남의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2부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청년에 대한 뭐 해법이 사실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슬쩍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네. 청년들은 소득 중에 얼부를 어떻게 해라 이런 가이드도 있고 또 돈에 대한 다양한 뭐 복리의 이야기도 있고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가이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철학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눠주셨으니까요. 네. 그런 내용들도 공유하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